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여러 갈등을 겪게 되고 또 그 가운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 어쩔 수 없이 각자의 길을 가기로 선택해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홀로서기를 해야 할 때 이 상황이 닥치게 되면 막막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도 토론토 청영사관 자문 변호사이신 조지엔 변호사님을 모시고 지난 시간에 이어 가정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쭉 알아보기는 했는데 배우자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배우자를 지원하는 경우는 이혼이나 이제 별거 시에 배우자를 지원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제 배우자를 지원하는 경우는 이제 원칙은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오랜 결혼 생활 동안 경제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립 능력이라 그러죠. 이제 혼자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능력이 많이 이제 힘들게 돼 있거든요. 직업도 구하셔야 되고 트레이닝도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혼자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기간 동안에 재정 지원을 돈을 벌고 있던 배우자가 어느 정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뭐 딱 정해진 건 아니고 돈을 벌고 있는 배우자가 벌지 못하는 이제 구직할 때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게 돼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예, 그래서 그 액수가 이 돈을 벌고 있던 배우자의 인컴 레벨, 그로스 샐러리에 따라서 정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돈을 벌지 않고 있던 배우자가 뭐 돈을 뭐 어느 정도 파트타임으로 벌고 있다 하더라도 그 디퍼런스를 생각을 해서 배우자 지원금을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된다는 얘기겠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뭐 예전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준다는 건 아니고요. 한마디로 원칙은 자립할 때까지의 지원이기 때문에 미니멈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로 배우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부양금을 주게 되면은요, 배우자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어떻게 부과를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가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불하는 배우자가 세금 공제를 받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을 받으시는 배우자는 그걸 자기의 인컴택스로 보고를 하시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만 이제 그 예외가 있는데요. 이 배우자 지불금을 한 번에 목돈으로 주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5년 동안 지원할 거를 내가 그냥 한꺼번에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경우에는 세금 공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차이는 있네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배우자 지원을 하다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주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떡하죠? 이제 그럴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예전에 이제 80년대 90년대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만약에 배우자가 어느 정도의 배우자 부양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양육비를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주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하셨어야 됐어요. 스몰 클레임스 코트에 가시면 다시 아니면은 가셔서 이거 이제 강제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Family Responsibility Office라는 정부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별거 합의서가 만들어지시고 이혼이 되셔서 어느 정도의 판사가 이 정도 금액으로 이렇게 재정 지원을 하겠다, 이 정도 금액으로 자녀 양육비를 줘야 된다라고 하시면 그 오더를 이 Family Responsibility Office에 보내시게 되면 그 Family Responsibility Office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불하는 배우자가 직접 주는 게 아니고요. Family Responsibility Office에 페이를 하면 Family Responsibility Office에서 받는 배우자에게 전달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 뭐 직접 나서서 민사소송을 하거나 그럴 일은 없겠네요, 이제는. 그러실 그렇죠? 필요는 없고요. 근데 가끔은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뭐 집행이 잘 되니까 사이도 괜찮으시고 그래서 Family Responsibility Office를 통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직접 받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혹시라도 또 문제가 생겨서 다시 가시게 되면 어느 정도 수수료를 지불을 하셔야 돼요. 초반에 그냥 거기랑 같이 하시면 그런 수수료가 없는데 나오셨다가 다시 들어가시려면 그런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작은 디테일한 좀 차이는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많이들 들으실 거예요. 재산 분할이 아닐까 싶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뭐 자녀 양육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복잡하고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게 이 재산 분할인데 만약에 부부가 살다가 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하는 경우에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거죠? 기본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은 일단은 결혼 이후에 부부가 공동으로 자산이 이제 늘어났을 경우는
결혼 전에 갖고 온 자산 이외에 늘어난 그 부부 포션에 관해서 반반으로 나누게 돼 있는데 이제 원칙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결혼할 때 본인 이제 두 분이 아무것도 없으셨는데 결혼 후에 뭐 자산이 밀리언으로 들렀다. 그래서 네. 이혼을 하실 때는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50대 50으로 나눠서 half million씩 가져가시는 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네. 거기에 이제 exception들이 있죠. 네. 예. 그래서 그 exception들을 저희가 이따 잠깐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네. 그 개념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공동 자산으로 돼 있는 집. 두 분이 네, 거주하시는 이제 primary residence라는 그 집, 그걸 저희가 영어로는 matrimonial home이라고 하거든요. 아, 네. 이 집이 어떻게 분배가 되느냐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공동 명의로 있으신 분들이 더 많으시지만 또 한 분의 명의로만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집 같은 경우 matrimonial home은 누가 얼마를 내서 다운 페이먼트를 했거나 누가 더 많은 돈을 컨트리뷰트하는 이거에 상관없이 무조건 50대 50으로 나누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뭐 전혀 뭐 명의를 어떤 한 사람의 명의로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나머지 사람이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재산 분할에 대한 권리가 없고 이런 거는 아니겠네요. 그렇죠. 이제 부부 그러니까 가정법의 범주 안에서는 네. 타이틀 이슈, 그러니까 누구 명의로 돼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으세요. 예, 왜냐하면 again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역사를 보면 70년대까지는 명의가 없으면 재산 분할을 못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네. 그래서 70년대 때 여기 이제 캐나다 대법원에서 판결문을 내린 게 뭐냐면 불공평하다는 거죠. 왜냐? 네. 한 사람이 나가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든지 직장에서 돈을 벌어서 자기 명의로 뭐 사업을 했어요. 네. 그러면 집안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배우자가 아이들과 아니면 집안일을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맞아요. 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fairness 한마디로 equitable law라 그래서 이제 네, 네. 이게 이제 이거가 아마디로 fair하기 위해서는 네. 그러니까 양쪽에 다 평등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타이틀이 없는 그 자기 명의로 돼 있지 않은 그 다른 배우자에게도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 지금 이제 캐나다의 법이기 때문에 네. 부부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명의가 누구 명의로 되니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재산 분할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예.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까도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얼핏 언급을 하셨는데 뭐 다운페이를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다운페이를 한 게 아니라 뭐 한쪽 부모가 예를 들어서 조금 대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특히 한국 예. 부모님들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제 그런 경우에도 네네. 이제 그 원래 원칙상으로는 저희가 이 자산을 분할을 할 때 네. 익셉션들이 있어요. 익셉션들이 뭐냐면 부모님한테 받은 상속받은 자산 아니면 부모님이 주신 선물 기프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부모님 그냥 뭐 몇만 불을 너네한테 써라라고 네. 주시는 그런 돈들.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제 뭐 개인 상해로 받은 합의금들. 그다음에 뭐 부모님이나 어떤 돌아가신 분에서 받는 생명보험의 수령을 한 그 생명보험 금액들, 뭐 그러니까 네네. 인슈런스 받은 금액들 이런 것들은 그 공동 자산 분배, 그 이혼할 때 자산 분배를 할 때 이런 것들은 다 빼고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 한마디로 100만 불이 자산인데 그중에 20만 불이 상속으로 들어온 돈이었으면 80만 불에 관한 것만 저희가 양쪽으로 나누게 돼 있는 게 원래 법인데요. 네네. 한 가지 익셉션이 바로 그 매트리모니엄 홈이에요. 네. 만약에 그 20만 불이 네. 뭐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금이나 부모님이 주신 돈이 만약에 매트리모니엄 홈으로 들어갔다고 치면 네. 그 돈은 그 익셉션에 그에서 예외에서 빠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되면 그 아까 말씀드린 예제에서 20만 불과 80만 불인데요. 그냥 100만 불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자식들에게 상속을 해주고 그 자식들이 대부분 자기 프라이머리 레지던스로 집을 사게 되는데요. 네, 맞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돈은 양쪽 배우자가 공동 분배되기 때문에 아마 변호사님하고 상담을 하셔서 본인들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그대로 스트럭처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들의 재산이 아니에요. 조금 약간 우문이기는 하지만 명의만 빌려드려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 간혹 여기 예. 계시는 분들 많이들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뭐 세컨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거에 대해서 콘도 분양을 받으실 때 자제분의 이름을 빌어서 이제 본인들은 직접 투자를 하시고 돈을 대주시는 거죠. 근데 명의는 자식의 이제 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예. 근데 그게 결국엔 재산으로 간주가 되는 건지 재산 분할을 할 때. 그게 이제 조금
몇 가지 예제를 제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게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했던 집이 이 두 부부가 만약에 프라이머리 레지던스로 살았다 그러면 매트리모니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게 네. 위험하고요. 이게 만약에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를 하셨을 네.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를 할 수가 있냐면 트러스트 어그리먼트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신탁의 개념인데요. 저번에 이제 지난번에 얘기 말씀하셨죠? 잠깐 했던 거죠. 네네. 무슨 소리냐면 제가 타이틀을 제 자녀가 갖고 있긴 하지만 수혜자는 부모님인 거죠. 그래서 이 원주인은 근본적인 주인은 부모라는 거를 저희가 트러스트 어그리먼트를 미리 사이드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예, 그게 없으면 이제 법정에 가서 뭐 의도가 뭐였느냐, 정황이 어떠냐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소송이 걸릴 수 있지만 하시기 전에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으시면 어그리먼트를 만들어 놓으시면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금방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젊은 세대들이 사실 뭐 저만 해도 젊은 세대라고 감히 말을 못 하는데 결혼 계약서 뭐 예, 이런 예. 거 작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예.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선 또 어떻게 좀 달라지는 거죠? 어떤 영향을 주는 거죠? 예, 결혼 이제 계약서에서 다루실 수 있는 분야들이 어떤 것이냐면요. 보통 이제 자녀의 양육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배우자에게 보조금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룰 수가 있고요. 재산 분할에서도 어느 정도는 익셉션을 만들 수가 있는 게 이제 결혼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네. 자산이 많은 배우자가 결혼을 할 때 그 자산에 대해서 공동 분배하는 게 좀 원칙적으로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재산이 결혼 기간 동안 늘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지를 그걸로 반을 나눌지 아니면 그거를 갖고 온 배우자가 다 갖게 될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게 이제 재산 분할 합의서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결혼 계약서를 통해서 사전에 미리 합의를 해서 그걸 작성을 해둘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캐네디언들이 보통 재혼을 하실 때 많이 이거를 하세요. 왜냐하면 네. 그렇죠. 초혼일 경우에는 자산이 많이 없으시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하시는데 재혼을 네네. 하시게 되면 자기 재산 문제도 있지만 자기 이제 첫 번째 결혼에서 온 자녀들에 대한 어떤 상속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예민하죠. 부분들을 좀 다뤄서 어떤 공동으로 명예에 있는 것에 대해서 나누지만 그 외에 본인이 갖고 있던 원래 자산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통 계약하시는 게 이렇게 이제 결혼 계약서를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결혼 전에 이미 이제 개인이 노력해서 이룬 자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결혼을 이제 분할을 하실 때 재산 분할을 네. 하실 때 보니까 뭐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할 때 뭐 10만 불의 어떤 뭐 자산을 갖고 있었어요. 네.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는 시점에서 이게 20만 불이 돼 있다면 그 네. 10만 10만 불은 빼고 제가 결혼을 갖고 들어온 돈은 빼고 20만 불에 대해서만 이제 분할을 하는데 한 가지 외에는 그 10만 불이 만약에 저희 매트리모니얼 홈이라고 하는 그 부부가 동거하는 그 집에 들어갔다면 그것도 반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트리모니얼 홈은 굉장히 스페셜 스테이터스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프라이머리 레지던스가 되는 이 매트리모니얼 홈에 대해서 돈을 집어넣으시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세요. 네. 예. 사실은 그런 거 저런 거를 미리 예측해서 예. 미리 뭐 결혼할 때라든가 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실 좀 조심스럽잖아요. 말을 그렇죠. 꺼내는 것도 예, 예. 그렇고 또 이제 정서상 그게 참 꺼림칙한 그런 행태가 되기는 하는데 예. 말씀을 들으니까 뭐 미리 해놓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나중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그렇죠. 그런 이제 것들이 이혼을 전제로 결혼하신 분들은 그렇죠. 없기 때문에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네. 분들의 정서에서는 이 결혼 계약서를 하시는 분들이 극히 드무세요. 그럴 것 같아요. 외국 분들은 많이 하십니다. 네. 예, 외국 분들 많이 하시는데 네. 한국 분은 굉장히 극히 드무세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이혼 시에 있긴 하지만 뭐 제가 그거는 이제 개인 차들이 있기 때문에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뭐 결혼 그리고 저희가 이혼 네. 또 이혼 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봤는데 그거 말고 좀 다른 이슈들로 사실 또 이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에서는 뭐 요즘에는 꼭 비단 캐나다만이 아니라고들 하는데요. 동거라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예, 예. 정확하게 법적으로 이 동거라는 걸 정의를 한다라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그 연방법하고 주법이 조금 다르긴 하는데 데피니션이 일단은 저희가 보면 영구적으로 같이 살아가려 하는 어떤 그런 릴레이션십이 있는 걸 동거라고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기간으로 보면 온타리오주에서는 3년 이상을 같이 거주하시면 동거를 인정을 하고요. 커먼러라고 하는. 네네. 연방 정부에서는 1년을 얘기하는데 이제 온타리오주는 3년입니다. 네. 또 하나는 그 두 이제 파트너 간에 동거하는 파트너 간에 아이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면 영구적으로 두 분의 릴레이션십을 가질 어떤 인텐션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의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또 동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 아이가 있는 경우 3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는 동거자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사실 동거와 또 결혼과 실제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떤 권리라든가 나중에 어떤 의무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법적 권리는 이제 동거자와 또 결혼을 혼 안에 있는 부부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권리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네.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차이가 없다는 것은 배우자 보조라든지 양육비 보조라든지 이런 거는 다 법적으로 권리가 인정이 되는데 네. 이 자산 분배는 법적으로는 프로텍션 되는 거는 없지만 민사소송을 통해서 자산 분배를 하셨을 때는 결혼하셨던 부부와 자산 분배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두 분이 커먼러 파트너 동거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권리는 없지만 민사소송을 통해서 어쨌든 받아낼 수 있는 그 재산 분배에 관해서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결국에는 이제 혼인 관계로 거의 간주를 하다시피 하는 거네요. 사실 그렇죠. 관계처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이상 거주나 또는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거의 부부의 권리라고 가지고 계신다고 보면 되는데 법적으로는 그 Divorce Act라고 하는 이혼 법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재산 분배가 네. 원활하게는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소송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뭐 결혼이라는 것 자체는 형식적인 거의 차이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부부의 관계로 저희가 이제 간주하는 거는 동거와 결혼과 크게 차이는 없다는 말씀인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는데요. 도대체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 같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시기는 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를 네. 선임해야 되는 그 어떤 그거를 보신다고 하면 네. 첫 번째는 부부가 동의를 못할 경우 배우자 지원, 양육비, 특히 양육권, 그다음 재산 분배 이런 네 가지 큰 범주에서 네. 합의가 안 됐을 경우, 두 번째는 이제 어뷰즈가 있을 경우, 왜냐하면 배우자 하나가 네. 뭐 가정 폭력이 오랜 지속됐다든지 아니면 파워 임밸런스를 해서 한쪽과 다른 사람이 니고시에이션 파워가 없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네. 선임하시는 게 좋고요. 네. 예. 그 다음에 뭐 다른 경우들은 제가 볼 때는 배우자가 만약에 자산을 숨겼거나 뭐 한국에 재산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거를 안 나누려지 이런 좀 문제가 프릭션이 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랑 상의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사실은 정말 이렇게 알고 나면은 간단한 일이지만 이렇게 네.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으면 근데 변호사님 찾아가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게 아직까지는 한국 분들의 정서인 것 같아요. 뭔가 사생활이 노출이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거나 네. 좀 그래서 조금 힘들게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조언을 어느 정도 상담을 받아서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는 게 가장 좋겠네요. 많은 분들이 이제 네. 상담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가이드로 삼으셔서 배우자끼리 합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꼭 소송이 아니더라도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본인의 권리가 뭔지는 아셔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실 가정법에 다룰 얘기들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뭐 또 직접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엔 일정한 공식이 없죠. 양쪽 모두가 넉넉한 공간을 가지며 넘치는 사랑으로 협상을 벌여야 하는 게 바로 인간관계일 텐데요.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각자의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